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보를 접하면서 참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나 참 암담합니다. 예, 정말로 좀 먹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속살가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한국 진보 정치의 거목이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에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셨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사실 고인과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보다 고인과 함께 선거운동도 하셨었던 김수민 평론가 같은 분들이 훨씬 더 잘 해주실 주제인데 김수민 평론가 나오실 때까지 시간도 좀 있고 운동가 노회찬 그리고 정치인 노회찬을 진심으로 존경했던 한 후배로서 그분을 그리는 마음으로 여러 기록들과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인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사실 노 의원을 굉장히 가까이서 오랫동안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인께서는 저를 전혀 기억 못 하시겠지만 1995년에 제가 학생단체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속했던 학생단체 사무실이 동대문 운동장 앞에 있었거든요. 아주 허름한 건물 2층이었는데 같은 층 바로 옆 사무실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줄여서 당시에는 진정추라고 많이 불렀습니다만 그 진정추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진정추 대표가 노회찬 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얼굴을 뵀었죠. 저는 그때 워낙 구석에 삐리리 있던 사람이어서 노 대표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당시 노 대표께서는 종종 저희 사무실에 들르셔서 학생들한테 뭐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졸업하시고 우리 진정추에 들어와서 진보정당 운동 같이 합시다. 이렇게 크게 웃으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노회찬 의원의 삶을 이야기를 할 게 앞서서 하나만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사건 자체를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7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혜운 기자라는 자가 쓴 기사인데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보도되자 지지자들이 배신감에 휩싸였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큼 돈을 받은 경로도 화제가 된 것.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쭉 쓰다가 나머지 3천만 원을 노 원내대표 아내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사 리드에 따옴표를 치고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 이렇게 따옴표로 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김종철 실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반론이 적혀 있어요. 이게 21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올라온 반론이던데 그 내용을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기자와 통화를 했다. 노 의원 부인은 전용 운전기사가 없고 2016년 선거 기간에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랬더니 10일이든 20일이든 그 기간은 어쨌든 전용기사 아니냐고 한다. 잠시 말문이 막혔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기사에 쓴 전용기사가 그런 의미냐고 따지고 게다가 돈을 주지도 않고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돈을 안 준 게 더 문제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돈을 줬든 안 줬든 전용기사라고 우긴다.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기나 하는 건지 세상에 전용기사 개념이 새로 생긴 것 같다. 선거 때 후보 배우자 수행을 위해 선거운동원이든 자원봉사자든 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더니 자기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는데 그런 경우 별로 없다고 한다. 이 근자감은 또 뭔가? 게다가 이건 칼럼이라 자기 생각을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 허허허. 조용히 문제 제기하고 해당 부분만 수정하려고 했으나 언론중재위든 뭐든 조치를 취해봐야겠다.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게 기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는 선거 기간 동안 자원봉사 운전 기사를
전용 기사라고 쓰고 평생을 노동자를 위해서 일했다는 정치인이 부인의 전용 기사를 두는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풀어나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참, 제가 이 공방을 보다가 이제 오늘 그 노회찬 의원의 부고 소식을 듣고 정말로 참담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진영이 달라도요. 진보정당 후보의 가족은 그 바쁜 선거 기간을 맞아서 이동을 할 때 누군가가 차를 태워주면 그 차를 타면 안 되냐고요. 그게 조선일보 눈에는 전용 운전기사를 둔 거고, 그래서 그걸 재벌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랄한 보도가, 그 재벌에 비유했던 그 보도가 평생을 재벌과 싸워오셨던 고인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줬을지를 생각을 하면 참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노회찬 의원의 삶에 대해서 여러 기록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아는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요. 예.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의 삶은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그 부분보다도 진보정당 운동을 하실 때, 또 노동운동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부산 출신이십니다. 조금 잘 안 와닿죠. 왜냐하면 대부분 경상도 출신 분들이 성인이 돼서도 경상도 억양을 잘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부산 억양을 잘 안 쓰시는 편이죠. 그 이유가 아버님께서 북한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비료공장 노동자 하셨는데 징병으로 끌려가셔서 고생을 하셨고,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초량동의 산동네 판자촌에 정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노 의원의 억양이 완전 부산 말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억양을 쓰셨던 아버님 말투와 지역의 말투가 중화가 돼버린 거죠. 초량동의 산동네 판자촌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누님 한 분과 남동생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판자촌에서도 방 한 칸에서 새를 들어서 사셨다고 해요. 예. 근데 이 부산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부산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시험을 칠 때였으니까요. 여기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셔서 고등학교로 서울로 진학을 해요. 중학교 때까지만 부산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부산 억양이 지금은 좀 많이 안 드러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께서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 아버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상당히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방에 한 칸에서 두 칸으로 늘어났을 때 아버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암시를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암실에서 인화를 하시고, 그러니까 노 의원께서는 아버님이 정말로 예술적으로 멋진 분이셨다. 그분 덕에 삶은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예. 그리고 노 의원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님께서 밥 먹기 전에 너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런 걸 들어야 한다. 이러면서 베토벤의 운명을 틀어주시는 그런 멋진 분이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이게 뜻밖이실 수도 있는데 노 의원이 첼로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서 자라나는 아이가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굉장히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그런데 그 첼로를 배울 때는 이제 거의 뭐 무료로 배웠다고 하시는데 왠지 이 이야기를 자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첼로가 좀 노동운동과 이미지가 잘 안 어울리죠. 아까 조선일보가 퍼뜨린 마타도어처럼 노동운동하고 진보운동하는 사람은 첼로 하면은 좀 부르주아처럼 보이고 이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주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첼로 연주를 꽤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수를 해서 서울 경기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부산 생활을 완전히 마쳤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그 웃으면서 인터뷰하셨다는 대목이 이화여고 축제에 초대를 받아서 첼로 연주를 하고 3,000원인가 출연료를 받았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신 인터뷰도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1972년에 재수구 때 경기고에 입학을 하는데 요 해에 그 10월에 유신개헌이 이뤄지죠. 예. 그리고 이종걸 의원이 노회찬 의원의 경기고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 의원이 이종걸 의원 등과 함께 유신반대 투쟁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런 투쟁을 마치고 서울대 철학과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바로 징집영장이 나왔는데 이른바 방위 받아요. 그러니까 요 노 의원이 56년생인데 요 때가 정말 인구가 많았던 베이비 붐 세대여서
요 연배분들은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 보충력 판정을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노 의원은 시력 때문에 보충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78년에 제대를 했는데 다시 대학 입시를 봐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갑내기들은 7호 학번인데 노 의원은 고등학교 재수 한 번, 대학교 재수 한 번, 군복무까지 마치면서 동년배들보다 4년 늦게 7호 학번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죠. 근데 노 의원 인터뷰를 보면 이분이 대학을 간 이유가 아주 특이하고 명백합니다. 내가 대학에 간 이유는 딱 하나, 오로지 데모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고 때 유신반대를 주도했던 경력도 있고 동기보다 4살이 많은 나이에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입학을 하자마자 언더서클이라는 곳에 바로 가입을 해서 거기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언더서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들으시면 좀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때는 언더서클이라는 건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뭔가 운동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언더서클을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언더서클이 노 의원뿐만 아니고 전체 진보 진영에서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언더서클이라는 건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이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 의원은 대학 다닐 때에도 평생 운동가로 살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대학 입학 목표 자체가 데모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신념이 한 번도 안 꺾였던 거죠. 나중에 언더서클과 함께 이념 이야기도 드릴 텐데 이 이념과 사람의 관계가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종교가 돼버리고요. 이걸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절대선 같은 게 되면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결합을 잘못하면 아주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운동의 동력이 이념, 그러니까 종교화된 이념이 아니고 현실 혹은 민중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념을 차용하고 공부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변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 의원은 이념이 교조가 아니었던 거죠. 종교가 아니었던 겁니다. 노 의원에게 이념은 현실과 민중을 변혁하기 위한 수단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운동가의 삶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평생 운동가로 살기로 결심했던 노 의원이 1982년에요. 전기 용접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 삶을 시작합니다. 위장 취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학출이라고도 불렀는데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현대전공 하청공장에 취업을 하는데 요때 3년 동안 노동자로 일하면서 받았던 월급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노 의원이 받았던 인생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가 80년대 초반이 학생운동 출신들이 대거 노동운동 현장에 뛰어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농담이 학출 출신 노동운동가가 10,000명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돌 때였습니다. 그런데 노 의원은 경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 조직에서 상당히 중책을 맡았고요. 당연히 3년이라는 노동자 생활이 빨리 끝나죠. 수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수배를 받고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인민노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김용민 PD님께서도 과거에 김종민 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인민노련 제목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조직에 뭐 이름에 인민까지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민노련의 인민은 그 인민이 아니고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약자죠. 그래서 이 조직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천 지역의 학출,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의 조직이었어요. 그러면 인민노련에서의 인민이 북한에서 쓰는 인민이 아니고 인천민주의 약자라고 해서 이 조직이 사회주의와 무관한 조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민노련이 물론 당시 정파적 구도로 보면 상당히 실사구시적인 조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정통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조직들로부터 야이 개량주의자들아 뭐 이런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렇다고 인민노련이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조직이 아니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인민노련은 지하조직이었고요. 조직원 숫자만 600명이 넘는다는 전국 최대 단위의 언더서클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이 인민노련이 발행했던 기관지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는데 이 기관지 이름이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은 인민노련에서 조직부장을 맡았고 그와 겸해서 사회주의자라는 기관지의 편집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인민노련이 조직이 완전히 적발이 되고 난 다음에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언더서클들이 조직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이 됐고 뭐 이러면 법정 진술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왜 사회주의가 아니냐. 우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많은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인민노련은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최후 진술에서 조직원 중에 한 명이 당당하게 그로써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이렇게 답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로써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라는 게 책으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노련은 우리가 사회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얘네들이 빨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도 시대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1980년대 선배들을 보면서 느끼는 짐작이지만 그 시절에는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두환 이 두 악마가 다스렸던 자본주의였었다고요. 예, 그런데 그 악마가 다스렸던 자본주의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 체제를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마의 세상을 뒤엎을 대안을 고민을 할 때 지금의 이 악마 진영의 반대 진영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통제된 정보 속에서요. 예. 그래서 젊은 시절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시절 군사 독재 시절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군부 독재 시스템을 허무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인민노련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했는데 1990년에 동부사회주의가 몰락을 하죠. 그 이후에 내가 젊었을 때 사회주의 이념을 교조적으로 종교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습을 봐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요. 사회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교조적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멘탈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종교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갈피를 못 잡다가 결국은 황급히 반대쪽으로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 운동권들은 진짜 사회주의자들이었어, 빨갱이들이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의 기반이 사회주의라는 교과서, 교조, 종교 이런 이념이 아니고요. 민중과 현실에 박혀 있었던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몰락을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민중들과 다시 평등하게 살아나갈 우리의 시스템을 찾는 운동을 시작하자. 이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 의원이 2008년 시사인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 자본주의는 태양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인민노련 시절 이후에 1990년 그리고 사회주의의 몰락을 보면서 이후의 삶을 보면 그때 얘기했던 정통적 사회주의 이념하고는 완벽하게 결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회찬 의원이 그러면 자본주의에 포함이 된 이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민중들과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억압적인 세상이라는 걸 계속 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태양처럼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운동가의 모습인 거죠. 노회찬 의원이 인민노련 사건으로 끝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1992년 석방이 됐는데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감옥 가기 전에 내가 속했던 단체는 거대한 사회주의 이념 조직이었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보니까 이 조직이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동부사회주의는 몰락을 해버렸다고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도 민중과 현실 속에서 정신줄을 콱 박아놓고 있는 사람은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노회찬 의원이 새로 선택한 길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추,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의 진정추는 뭐라 그럴까요? 그게 진짜 오만 욕을 다 먹던 조직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언더서클 조직들이 굉장히 아직도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진보정당 운동을 한다고 하면 와, 저 자식들은 혁명을 포기한 애들이다. 이념을 포기한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별의별 욕을 다 먹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비판의 뉘앙스랑 상관없이 내용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진정추는 사회주의 혁명과 결별을 했고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현실 안에서 더 나은 시스템을 고민하는 방법으로 언더서클이 아니라 공개된 합법정당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은 간단히 들려도 당시에는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10몇 년 동안 유지됐던 언더서클 지하 조직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된 세상으로 조직을 다 공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대중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벽하게 까발리고 심판받는 그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이 말은 뭔가 언더서클이 대중을 지도하고 이런 이념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대중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 속에서 심판받고 그 속에서 운동을 하겠다는 완벽하게 코페르니쿠스 전환 같은 천동설이 기동설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노회찬 의원이 받아들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노회찬 의원은 정통사회주의하고는 완벽하게 결별을 한 게 아닌가. 이게 저 혼자의 짐작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후부터 노회찬 의원 활동을 보면 정말로 진보 정당에 뼈를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꿈이 진짜로 대단했어요. 그 국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만들겠다. 농민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만들겠다. 이 열망이 정말 노 의원이 보여준 그 열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1992년에는 출소를 한 다음에 처음에 백기환 후보와 함께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는데 1%밖에 지지를 얻지 못했거든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당 운동을 포기를 해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국민승리 20일을 결성해서 권영길 후보와 다시 대선에 나서지만 이때도 참패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 아휴, 이 진보정당은 내 생애에서는 틀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 결성의 주역이 되죠. 이 다음부터는 노 의원의 삶이 많이 알려져서 제가 더 감히 덧붙이지는 않겠지만 이분의 삶의 이막은 진보 정치의 의회 진출을 위한 헌신의 역사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은 노 의원이 3선이니까 왠지 사람들 인상에 아유 이분 국회의원 오래 하셨고 본인도 정치 국회의원 배지라는 거 욕심되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3선이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 의원이 첫 번째 배지를 할 때는 2004년이었고요. 이 총선 때 노회찬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데 비례대표 순번이 8번이었습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번호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대한민국 진보정당이 역사상 단 한 석도 못 얻었을 때였는데 비례대표 8번이라는 건요.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맡고 발군의 토론 실력을 보이면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8번까지 극적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진보정당이 갖고 있는 여러 질곡의 역사도 있고 자산들도 있지만 그 여러 정치적 기반들은 저는 굉장히 많은 면에서 노회찬이라는 한 진보정당의 꿈을 가졌던 헌신적인 활동가가 남긴 그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빚을 우리가 노회찬 의원에게 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들이 노회찬 의원에게 왜 이런 일에 평생을 바치셨나요? 라는 매우 진부한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노회찬 의원의 살아생전 답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답이 이랬어요. 한 사람이 평생에 한 가지 일만 추구해도 이루기 힘든데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까? 학창시절에 결심한 대로 이 사회의 약자와 빈자의 권익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약자와 빈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다는 약속을 지키셨죠. 그 노회찬 의원이 어제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부디 어제 가셨던 그곳이 노회찬 의원께서 평생을 헌신하시면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꿈, 그러니까 약자와 빈자의 권익이 살아 숨쉬고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평생을 함께 투쟁해왔던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차별받지 않고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그런 세상에 도착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는 진보정당의 가장 든든했던 버팀목으로 기억할 거고 제일 강건했던 동지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분을 우리는 진보정당의 가장 든든했던 버팀목으로 기억을 할 거고 가장 강건했던 동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부디 평안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이원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